남북국이 쇠퇴와 후삼국의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말 정치 사회가 동요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귀족의 왕위 다툼, 진골귀족의 왕위 다툼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통일후 번영을 누리던 신라는, 그러니까 신라 중대 이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던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해공왕이 진골귀족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해공왕 박수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아사리판이 납니다. 멍멍이판이 되고 왕권을 둘러싼 진골귀족들이 싸움이 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와있죠. 완전히 개판이 되고요. 왕권을 둘러싼 진골귀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공왕이 있는데 이제 해공왕이 그 밑에 있던 이찬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해공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찬 김지정을 난을 누가 진압을 하게 되냐면요. 상대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이찬 김지정을 죽여요. 그리고 이 김양상이 선덕왕이 되고요. 선덕왕이 되고, 그런데 김양상이 선덕왕이 되어서 잘 왕을 하다가 선덕왕이 죽는데, 선덕왕이 죽고 나서 차기 왕이 누가 될 건가 관련돼서 이제 화백회의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주가 이렇게 있다면은 경주 가운데로 흐르는 게 지금의 북천, 예전에 알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화백회의 여러 가지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물을 건너가서 알천을 건너가지고 밑에 있었던 김주원이라는 사나이가 있는데, 김주원이라는 사나이한테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김주원한테. 그런데 이 물이 하룻밤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이 왕이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당선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백회의에서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왕은 하늘이 내는 건데 김주원이 왕이 선택이 됐었는데 때마침 알천이 넘쳐서 왕이 못 됐네? 야, 이거 하늘에서 김주원을 왕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왕 시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하던 게 물러집니다. 그리고 원성왕이 된 사나이가 누구냐? 바로 김양성을 도와서 난을 진압했던 김경신이 원성왕이 됩니다. 원성왕. 그리고 원성왕, 소성왕, 애장왕까지 이렇게 가다가 애장왕은 13살의 왕이 돼서 9년 만에, 그러니까 22살쯤에 20대 초반쯤에 죽는데, 이 애장왕은 애간장이 탄 왕이에요. 얘는 신라판 단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숙부한테,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애장왕의 숙부였던 김언승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세조한테 죽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김언승이 헌덕왕이 되고요. 김언승이 헌덕왕이 됐을 때 어떤 사나이가 난을 일으키는데, 난이 일어난 게 바로 김원창이 난입니다. 웅진도독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 김원창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알천, 그러니까 지금의 북천이 불어서 왕이 되는 거가 결정됐는데, 왕위에서 떨어진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주원이 왕이 됐으면 김원창이 바로 왕이 됐을 텐데, 자기가 왕이 못 되니까 이제 난을 일으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올 정도로 혼란해졌는데, 진골귀족 사이 분열은 점점 심해졌고 왕권은 약화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반란은 지방에서도 이어졌고, 고대기 전반 웅주도독, 공주도독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는 김주원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으며, 흥덕왕이 김원승이 왕이 되고, 흥덕왕이 왕이 계속 됐습니다. 자, 이어서 됐는데, 흥덕왕 이 사람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흥덕왕의 왕위를 둘러싸고, 흥덕왕이 죽고 나서 김균정과 김재룡이라는 사람이 싸웁니다. 김균정과 김재룡이 싸우는데 둘 관계가 아마 조카, 숙부 관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재룡이 이기고 김균정이 죽습니다. 그래서 김재룡이 왕이 됐는데, 김재룡이 다음 흥덕왕 다음 왕이 희광왕이 김재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재룡을 도와줬던 사람은 김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김재룡과 김명이 승리라고. 김균정이 죽고 나서 이 김균정의 아들이 김우징인데, 김우징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의탁을 하냐면요. 누구한테 가서 장보고한테 가가지고 찰싹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흥덕왕 이후에 왕권 다툼에서 패했던 사람의 아들이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갔던 건데, 김재룡이 이기서 희광이 됐잖아. 그런데 김재룡 바로 밑에 있었던 오른팔인 김명이 딱 보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김명이 반란을 켜가지고 김재룡, 희광을 죽이고 자기가 민해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명이 민해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민해왕이 김명이 왕이 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우징이 희광이 죽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내분으로 해가지고 적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우징이 볼 때는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그때 청해진 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중국과 일본의 모든 교역을 거의 다 장보고가 거의 쥐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보고가 오케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은 김우징이 가지고 있고 왕이 계승권자니까, 그리고 돈 같은 경우 실력은 장보고가 있고, 둘이 힘을 합쳐서 민해왕을 쳐부수고 민해왕을 죽이고 김우징이 신무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우징이 신무왕이 될 수 있었던 거에 장보고는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라말의 왕위 계보가 이렇게
완전히 멍멍이판, 아사리판이 나도 하나의 그 법칙은 있죠. 뭡니까? 경주 김씨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경주 김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법칙이 있거든요. 여기서 장보고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장보고가 뭘 요구하냐? 야, 김우진, 신무왕, 너 왕 누구 때문에 됐어? 장보고 나 때문에 됐잖아. 내 군대 때문에 됐잖아. 너 내 딸하고 네 아들 결혼시켜. 그러니까 신무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문성왕이 됐는데 그 문성왕의 부인을 장보고 딸로, 그러니까 일약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비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그런데 이거는 장씨잖아요. 그리고 장보고는 정말 듣보잡이었거든요. 신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경주 김씨 진골귀족들끼리 다 노한 거예요. 그런데 군사적인 실력은 장보고가 너무 세고, 그러니까 다들 덜덜 떨다가 그 뭐를 보내냐면은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를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장보고가 김우징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문성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암살을 당해서 죽고, 장보고가 죽자마자 청해질은 이제 해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이 해상활동으로 세력을 키워 장보고가 왕위 다툼에 관여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농민분기 신라 말에는 소수의 진골귀족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소수의 진골귀족이 권력이 집중해서 귀족이 업되니까 왕다운이죠. 그러면 진골귀족에게 좋았던 게 뭐예요? 토지가 쌀 플러스 몸에 있던 노급이죠. 노급을 부활하게 됩니다. 노급을 부활. 그래서 왕실과 진골귀족들은 사치왕량에 빠져 농민들을 지나치게 수탈이라는 걸 막 삥을 뜯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무건 세금으로 고통받던 지방의 농민들은 정부의 조세납부 독촉은 빨리 세금 내 막 한 거예요. 진성여왕 때입니다. 에 저항하면서, 그래서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인하는 시작으로 농민분기가 전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신라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 밑에 볼게요. 신라 말 귀족과 농민의 삶. 재상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000명이나 되고 병사와 수말, 돼지도 이와 비슷하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킨다. 봄에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는 거 굶어 죽는 것 때문에 자손을 팔아 살아간다. 왕이 사절을 보내 독촉하자. 이로 인해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그 조세납부 독촉을 하면서 진성여왕 때, 그 이후로 이제 그 난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신라 말이지 않습니까? 자, 신라 말이니까 진골귀족 업, 왕권 다운, 육두품들이 실업자가 되잖아요. 실업자. 그런데 육두품은 불해인들이에요. 그런데 육두품들이 왕 대신에 자기에게 자기 머리를 쓰면서 그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주는 새로운 시호가 나타납니다. 그 시호의 이름이 바로 호족입니다. 자, 호족 볼게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호족이 성장하였다. 호족은 지방의 촌주 출신이 가장 많았고, 중앙에서 몰락하여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군진 세력, 농민 출신의 도적들도 있었다. 이들은 성을 쌓고 전체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독자적인 행정체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그 세력은 단일한 어떤 세력이 아니라 지방장인데 무력이 강한, 그러니까 무력이 싸움을 잘하는 지방장들이 모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족은 기존의 교종 대신에 신라 말에 유행하기 전에 선종을 호환함으로 해서, 자,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교종이라는 건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교종과 선종은 불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종이라는 것은 책이고 교종은 책. 그다음에 선종은 기도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를 왜 믿어요? 불교를 왜 믿어요? 부처 믿고 천국 가자. 부처님 믿고 천국 가자인데, 부처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적인 차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고 천국 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종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종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책은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로 써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깨달음을 얻는 교종 같은 경우에는 한자, 어려운 글자인 한자를 알고 있는 되게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호족은 무식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무식한 애들. 출신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얘들은 기도만 하는 선종을 호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독립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고, 아울러 경주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립성을 일깨운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경주를 벗어나 지방의 중립성을 일깨운 풍수지리설. 그래서 풍수지리설이라는 건 바람, 물, 이거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관한 지리, 어떤 그 땅 관련된 하더라.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가 다리를 듣고 사는 땅에 관련된 그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풍수지리설이거든요. 그런데 경주가 아니라 이제 지방의 다른 지역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적 기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족들마다 내가 세력을 잡고 있는 지역이 짱이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일부 육두품 지식인들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진골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일부 육두품은 호족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 연설을 도모하게 됩니다.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의 모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육두품 가운데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많았지만 폐쇄적인 신분제도 때문에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다. 이에 다수의 육두품 인재들은 좌절하여 관직 생활을 포기하고 최치원처럼 지방에서 은둔하였다. 그러나 일부 육두품은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최승우는 후백제로 가서 관리가 되었으며 최원희는 신뢰가 망하자 고려로 가서 태자의 스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바로 다 육두품이다. 풍선을 부를 때 호육하고 부릅니다. 풍선을 부르면 풍선호육. 그래서 신라 말 사상적 세력이 어떻게 움직인다? 풍선호육. 그래서 풍은 뭐예요? 풍수지리설, 선은 선종, 그 다음에 호는 호족, 그 다음 육은 육두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가 붕괴되고 성국이 성립하답니다. 후백제의 성립. 신라 말에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세운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견훤은 서남해안을 지키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다가 그 일대 호족의 지휘를 받아 완산주, 전주를 근거로 후백제를 세웠고 후백제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 충청도, 경상도 일부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후 고구려는요, 비슷한 시기에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도 승학 개성으로 후 고구려를 세웠는데 그는 이후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꿉니다.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요. 견훤과 궁예의 독립으로 신라는 다시 삼국을 분열되는데 이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견훤과 궁예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견훤이 집안 대대로 농민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장군이 되면서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신라 말에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 광주를 점령하고 이후 완산주, 전주를 수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합니다. 신라와 당이 합세해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이에 내가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씻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궁예입니다. 궁예는 신라 왕실의 자손으로서 전해지나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신라 왕실의 자손이라는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는 10살에 승려가 되었다가 호족 양길이 부하가 되었다. 양길도 도둑놈 출신이니까 도둑놈 같습니다. 세력을 키운 후 독립하여 승학, 개성에 수도를 정하고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신라가 당의 군대를 청하여 고구려를 패배시켰을 때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그 다음 견훤은 백제를, 그 다음에 궁예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고요. 견훤은 옛 백제 지역의 백성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백성들이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궁예도 옛 고구려 영토에서 신라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민심 얻고자 고구려의 개성 의식을 나타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가 멸망하답니다.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는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주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당 멸망 후 5대 19 혼란이 이어졌으며 북서쪽으로 거란이 이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가 누구한테 멸망한다? 거란한테 발해가 멸망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당시 발해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지배층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와 달리 고구려 유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상대적으로 말갈족의 숫자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은 말갈족 추장들이 다스리는 굉장히 허약한 정치 체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배층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해는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고 926년에요. 발해가 멸망해서 반은 발해인이 남쪽의 고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해의 마지막 왕조였던 대광현이 고려로 항복하게 되죠. 만주족에 남은 발해인들은 발해 붕을 깨었으나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